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년 반 만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내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종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시동을 걸게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후년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자며 편의점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제한하자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을 공정위가 승인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의 야간 영업을 자율에 맡기고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피아트의 디젤차 2천여 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년 전 독일에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조사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미중유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하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결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종 협상안 결의는 완성차 합작법인의 사실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노사민정 공동 결의와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 모레인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광주시와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려웠던 난관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이군요. 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 협상단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최대 쟁점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의 3,500만 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가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고는 했지만 내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는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가져올 기대 효과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사업의 내용과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임금과 노사 대결의 위험성을 지자체가 나눠 갖는 형태의 일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이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 후생 비용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또 제조업의 부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우토 5000이라는 독일 정부와 폭스바겐이 함께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을 한국형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근 20년간 이 국내에 신규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 시장과 임금이 싼 해외 생산 기지가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 직접 고용 1,000명,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11,000여 명 등 모두 1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노동자는 시와 현대차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초임 외에도 임대주택 등 각종 정부의 지원금을 못해서 1인당 700에서 800만 원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12,000여 개 일자리는 그대로 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현대차 노조의 반대인데요. 예. 당장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대차로서는 노조 파업이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인데요.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미국 GM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함께 보시죠.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이제 다양화시켜주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SUV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도 좋고. 네,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소차나 전기차를 특화하는 이런 비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형, 군산형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봤을 때 이번에 첫삽을 뜨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역과 또 업종이 다른 곳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강화했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등을 두고 여당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난타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초반부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의 군면제와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후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의원들의 지위가 집중되면서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여파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실업률과 고용 참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빨랐다면서 성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자는 문제로 거론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구조를 2020년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일기간 6개월이 적절하다면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게끔 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혹은 내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는 경제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홍 후보에 대한 검증 포인트가 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장가희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네. 홍 후보자 앞에 놓인 숙제가 많은데 네. 일단 홍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어떤 건가요? 네, 홍남기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을 논의 중인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6개월 정도 먼저 완화하는 것이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서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줬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홍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홍 후보자도 일정 부분 인정을 했는데요.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정책이 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그에 대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불 능력과 경제 파급 역량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해진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홍 후보자는 현재 경기에 대해서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것에 대해선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돼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1%, 0.6%를 성장을 했는데 경제 수장이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홍 후보자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기자, 경기 침체는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현재의 경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지표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지표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제도 어떻게 바뀔지 관심인데 홍 후보자 어떤 입장 갖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제면 보유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홍 후보자는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교하면 이 국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강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홍 후보한테 거는 가장 큰 기대가 이제 우리 경제를 좀 정상화시키는 것, 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오늘 청문회 내용을 보면 좀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 홍 후보자가 뭐든지 수용하는 예스맨이어서 임명된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홍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총리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우리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했다,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도 공직생활 33년을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홍 후보자는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 소통을 강화해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승 장가의 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율규약안이 관련 법상 무리가 없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적용되고 점주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규약에는 편의점을 출점할 때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그리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80m 거리 제한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담배 판매권을 기준으로 하는 간접적인 거리 제한이 생긴 셈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만 담배권이 100m, 나머지 지역은 50m인데 이번 규약에 발맞춰 서울 전역의 담배권을 100m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환영해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나오면 좀 개선을 해야겠죠. 네. 이외에도 출점 당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영난 등 점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점포문을 닫게 되면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애줘서 폐업을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적자가 심한 편의점은 야간에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권리도 생겼습니다.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규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일본식 최저수익 보장제는 규약에 담기지 않아 현재 편의점들이 하고 있는 1년 수익 보장만 계속 진행됩니다. 편의점 협회는 일단 연수익을 보전해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자란 수익에 무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며 기간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수입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이어 이번엔 이탈리아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2개 차종인데요. 30여 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판매된 피아트 500X로 모두 2,400여 대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달리는 도중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고 8.5배의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닛산 등이 쓴 속임수와 비슷합니다. FCA 코리아 주식회사의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적발된 차량들은 이미 2년 전 독일에서 먼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를 하는 담당 부서라든가 인원, 장비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확대 또는 보강이 되어야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 사태 이후 배출가스 조작 관련 조사가 많아져 발빠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같은 회사의 경유차 지프 체로키 등 다른 차종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이 낙제점 수준인 0%대 성적표를 또 받아들이게 된 건데요. 역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투자와 소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15년째 관리 감독 일을 하고 있는 소장 박모 씨. 현재 맡고 있는 공사를 내년 2월에 마치고 나면 박 씨는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가 수주한 일감이 없어 관리 감독해야 할 현장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게 현장이 지금 줄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30% 정도는 더 없어지지 않았나.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 3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 1분기 1%대를 회복했다가 2분기 0%대로 주저앉았고 3분기에도 제자리에 머문 겁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가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고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지 못했다면 0%대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선행 지표들이 꾸준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상당히 마이너스 폭으로 부진해지는 패턴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가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재정 집행을 통한 인위적인 부양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와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여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좀 좋아졌으면 하는 성장률은 제자리인데 그만 좀 올랐으면 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채소 가격이 특히 많이 뛰면서 지난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2%나 올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치솟았던 농수산물 가격은 다소나마 안정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많이 올랐죠. 물가가 작년보다 과일이나 쌀값이나 다 올랐어요. 좀 많이 부담스럽죠. 가장 많이 찾는 10kg짜리 쌀 한 포대입니다. 작년에는 25,000원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올해에는 3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채소 가격이 14%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토마토는 무려 40% 넘게 뛰었고 파와 쌀도 두 자릿수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생산량 출하량이 적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재배 면적도 감소하다 보니까 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2%나 올랐습니다. 불황의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한층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 4지구가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하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게 됐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반포 1단지 1, 2, 4지구, 또 신반포 4지구가 어제 1년 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그 인가를 받으면서 신반포 4지구는 내년 7월, 또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10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5천 가구가 내년 하반기에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우선 주변 전셋값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전반적인 강남권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곳이 한꺼번에 관심이 쏠리면서 또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 분석 같이 들어보시죠. 네. 신반포장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제도가 앞으로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합쳐진다면은 과거의 로또 분양보다 더 큰 그런 청약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분양 시점이 되면은 그 지역 집값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두 단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우선 두 단지 모두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화 설계랑 혁신 설계 등 고급화 비용을 조합과 시공사 중에서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그 1+1 재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이 되고 난 뒤에는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데요. 9.13 대책으로 2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제한이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이 1+1 재건축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결정을 혹시 바꾸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반포 1단지의 경우에는 그대로 추진하자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그 신반포 4지구의 경우에는 4명 중 1명꼴로 두 채 대신에 한 채만 받겠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계획 등을 수정을 해야 돼서요.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다소 시간이 좀 지연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지 외에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일 유명한 단지가 은마아파트인데요.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안이 아직까지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고요. 또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 9월에 교육청에 제출을 했던 교육환경평가 내용이 퇴짜를 맞아가지고 심의가 이번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 같은 반포 1단지인데 따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3주구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분야,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쓰임새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운 사업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AI 서밋 2018 현장을 정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IT, 유통, 금융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n 2003, we got the approval to upload AI software to a spacecraft called Earth Observing 1. We use this software to analyze the instrument data that the spacecraft would acquire. 나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구름의 양, 화산의 활동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를 예측,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산업의 각 분야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되는 기업들이 AI를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들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5%에서 10% 이상의 더 높은 이윤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전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는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마다
그 적용 현황이 매우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또 살펴보고 또 응용할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얻는 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 개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관계자는 물론 육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까지 참석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논이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주로 분말이나 환형태로 섭취하는 열대과일 논이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때 원액이 강남주스라는 별명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 일부 논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논이 제품 27개 중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9개. 모두 수입산이 아닌 국산품입니다. 수입할 때는 수입식품은 식약처에서 다 검사를 해서 수입 통관이 되거든요. 근데 국내 제조 제품은 이제 원료만 들어오잖아요. 원료를 제조 과정에서 아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시는 쇳가루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횟수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 광고로 논이 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자동 세차장 등에서 세차를 하다 차량이 손상돼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3,300여 건에 넘는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가운데 피해 구제 신청이 220건에 달했고 불과 30%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사업체 규모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종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해당 매출 5% 이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모처럼 하늘도 맑겠고요. 탁했던 공기도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점점 내려가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일부 지역으로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쾌적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1도, 대구 0도로 춥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선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일부 남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그 밖에 동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